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번 주인가 계속 스트림야드 그 유튜브 방송이 끊겨서 불편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좀 편집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그 다운조차도 좀 잘 안 받아져서 지금 유튜브에 많은 가부화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그냥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차부터는 국외 영유아 프로그램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정말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프로그램들은 각국의 지역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 반영이 돼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외 영유아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어린이집 현장에 많이 적용되어 온 4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보육 내용, 운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로 제가 PT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로 몬테소리 프로그램,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접근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도르프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오늘 학교에 그 마우스펜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글씨를 쓸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총 4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공간의 교육적인 활용과 기록,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몬테소리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이 영유아의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제를 심화 탐구하는 이 프로젝트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대안 교육인 형태인 발도르프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입니다. 책 127페이지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요, 사실 발현적 교육이라는 또 이름을 붙여서 쓰기도 해요. 왜 발현적 교육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개발 배경입니다. 1945년에 파시스트 독재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에 시작이 됐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를 좀 쓸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자녀를 위한 학교를 자기들의 손으로 세우려고 힘을 모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중학교 교사였던 말라구치라는 학자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이 중학교에 굉장히 영유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권위에 대한 어떤 기회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어서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교단을 떠나서 로마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로 돌아와서 영유아를 위한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던 중에 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지역사회 부모들이 이런 학교를 짓자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모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1963년 영유아를 위한 최초의 시립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이탈리아는 사실 거대한 경제개발 시대였어요.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이 굉장히 노동력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사회로 진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3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무상교육, 그리고 3개월부터 3세를 위한 영유아원, 또 유급 출산 휴가 이런 개혁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참 근대적인 발상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970년대 말까지 레지오 에밀리아에는 19개 영유아를 위한 학교가 세워졌대요. 이후에 1980년대에 이르러서 레지오 에밀리아 학교에서 이룩한 업적들이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말라구치는 이제 1994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축적한 어떠한 이론과 실제를 보급하기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또 이런 말라구치가 사실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적인 따뜻함과 어떤 상부상조 정신, 내적 동기, 색다른 형태의 활동을 창출해내는 개개인의 선택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일생을 바친 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경우에는 이 부모 공동조합의 형태, 그러니까 부모가 협력해서 만들었던 형태로 출발해가지고 현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립 유아 서비스 체제로 발전한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굉장히 유아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육 방법이나 지역 공동체 교육 환경들이 이탈리아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아 교육의 실천적 사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 많은 모범이 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어린이의 풍부한 잠재력, 어린이는 이러한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아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개개인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잠재력을 안내하고 개발해서 발현시키는 통합교육, 그래서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지오 에밀리아는 1991년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훌륭한 10개 학교 중 유아교육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OECD가 5가지 유아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5가지 이론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개인적인 철학, 직관, 경험들이 다 반영이 되고, 또 특히 교사가 자신에 속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아들이나 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창시자는 이제 말라구치, 아까 나왔잖아요. 이 말라구치는요, 한 이론만 고집을 하지 않고 이런 듀이나 삐아제나 비고츠키나 가드너, 그리고 이제 브롬펜브레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랬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 학자의 이론만 막 고집하는 것보다 이 여러 학자들의 이론 중에 본인 이탈리아의 지역사회에 맞는 부분들은 적용하고 또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발전시켜 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대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었던 많은 이론들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영향을 미쳤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듀이의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어때요? 이거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다뤄줬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듀이의 진보주의는 유아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교육 내용과 생활의 경험을 연결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유아의 개성이나 흥미, 욕구, 적성, 자발성을 존중했습니다. 삐아제의 구성주의는 어때요? 유아들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 내면에 일어나는 인지적 갈등을 중시하면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지적 갈등 상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집단 활동에서 유아들 간의 상호교류의 가능성을 중시를 했고요.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에는 유아가 속해 있는 맥락,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또래나 교사라는 이런 인적이고 물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맥락,
상황성 맥락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유아의 개인의 발달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잠재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환경 구성, 그리고 다양한 표상 매체 활용을 중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법. 여기서는 이 또래나 가족, 어린이집, 지역사회,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의 개별 유아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영향을 받아서 레조 에밀리아 접근법의 개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뒤에 진보주의 교육 이념이라든지 피아제 또 피고츠키의 학습 발달 이론, 또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의 이런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유아들은 사실 능동적이고 풍요로우며 강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이 권리를 가진 독특한 존재로 바라봤어요. 따라서 영유아들의 잠재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성장 욕구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이 안에서 강력한 아동, 유능한 아동, 자기 권리를 가진 아동,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아동이라는 아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아까 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진보주의나 피아제, 비고스키 이러한 그 교육에 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아동관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의 이제 보육적 목적,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표현적, 의사소통적, 인지적 언어를 통합해서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어떤 재통합된, 그러니까 총체적인 영유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개체로서 이런 사회 조직망 사이, 그러니까 다각적인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유아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보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보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사실 일반적인 보육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영유아의 흥미나 또는 보육적 가치를 기초로 가설을 세워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학습의 내용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발현적 보육과정. 이 발현적 보육과정이라는 보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현적 보육과정은요, 중요합니다.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나 세부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즉흥적인 발상에 착안해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교육 방법. 이번에 우리 누리과정 교육 목표가 아닌가, 좀 이 발현적 보육과정과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모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유아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사의 관찰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동료 교사들과 토의를 통해서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영유아가 어떤 문제나 의문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누리과정 목표라면 레지오 에밀리아 역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와 의문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육의 내용입니다. 이런 발현적 보육 과정의 기초에서 영유아들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거나 상징적 표상을 통해 어떤 활동과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사고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선형적인 방식으로 영유아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선형적인 방식의 사고는 뭐냐? 프로젝트가 전개되면서 다양한 표상 매체를 활용해서 중요한 경험을 관찰하거나 재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험을 고찰해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표상하고 재표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
즉 달팽이 집이 우리 이렇게 달팽이 집을 칩시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크게 짓죠. 점점 크게 뭐 점점 작게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커지고 넓어지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 있게 사고해 가는 방식, 이게 나선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고 이렇게 거치면서 이전 경험을 사실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화 주기라는 교수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상징화 주기가 뭘까요?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본다면 상징화 주기는 지금 책 13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상징화 주기 단계는 크게 이제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 발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사는 영유아에게 가장 익숙한 체계인 상징 체계를 상징 체계인 언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걸 가장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활용해서 주제에 관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발견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단계죠. 두 번째, 표상하기 단계입니다. 교사는 이때 이제 영유아들이 언어로 표현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떠한 사고와 인지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상하는 도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관한 이야기나 어떤 자신의 그림에서 새로 발견된 차이점들은 이렇게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집단 토의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그림의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및 대체물 이용하기 단계인데요. 영유아는 어떤 주장이나 가설을 물리적인 모형으로 시연해보면서 자신의 가설과 이론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모형 시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또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심사숙고하게 하는데, 사실 이 모의 상황,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물리적인 모형으로 시연한다. 이게 이제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예측해보게 하는 활동. 여기서는 가능하면 실물을 이용해보거나 아니면 축소된 모형 또는 실험을 통해서 이 속에서, 모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기 외에 촬영으로 표현해 본다거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경험하기 및 재표상하기. 좀 전에도 나왔지만 경험한 것들을 표상하거나 또 재표상을 해보는 게, 이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들은 이 자기 주장에 관한 어떤 증거를 찾고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우리 그 견학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다른 영유아들과 토의하면서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이해를 수정하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 경험을 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구성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체험을, 실제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한 그림 또는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표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표상했던 것과 여기서 재표상했던 단계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아이들이 비교해보거나 토의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존 지식을 이해하고 수정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교사는 영유아들의 이 비시각적인 경험을 시각적인 표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그림이나 물건, 그러니까 찰흙이나 매체로 표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영상 매체로 제시해서 영유아들로 하여금 시청을 하게 하고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수정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전에 확인한 단계까지 그 사실들을 다른 장면이나 상황에 확장해보거나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서 주제에 관하여 또 또래들과 토론해보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런 나선형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발전된 확장 및 심화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사들은 이 단계에서 영유아들의 흥미와 이해를 계속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 프로젝트로 유도하거나 심화 발전시키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상징화 주기를 이용한 보육 내용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어떤 관계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에 대한 보육적인 신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독특하고 체계적인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운영의 특징은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학교 체제, 즉 개별 영유아에게 초점을 두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러한 개별 영유아의 또래나 교사, 가족, 어린이집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별 영유아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주체는 영유아 부모 교사입니다. 사실 유아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부모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접근법이에요. 부모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존재로서 부모를 교육시키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참여시켜서 배우고자 하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 기관만이 이 보육과 교육의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부모 역시 양육자로서 책임을 비슷하게 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전달해요. 그래서 실제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이탈리아 어린이집이나 이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기관을 가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특히 교실에서 바닥이나 천장, 창과 복도 이런 모든 것들이 심미적이고 자극적인 환경으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화된 교구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유리병, 투명한 용기, 바구니, 계절에 따른 곡식, 과일, 주변 자연물 이런 매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핵심적인 가치인 관계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이런 공간에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 영유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앙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쪽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 거고요. 다섯째로는 시간의 역할과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시간에 대한 영유아의 감각과 개별적 리듬을 방해받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활동에 참여하게끔 강요하기보다는 영유아들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또래와 함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만족스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의 특징이 교사가 한 번 아이를 맡으면 3년 동안 쭉 같은 담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간의 협력 체계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2명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일하게 되고 주교사와 보조교사 역할이 아닌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 영유아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페다고지스타라는 이런 협력으로 인해 조금 더 확장되는데 이따가도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페다고지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을 강조하는 어떤 교육 조정자예요. 행정과 관계성이나 부모 지역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죠.
7번째로는 이 아뜰리에와 아뜰리에 스타가 있어요. 레지오 에밀리아 어린이집에는 하나의 큰 아뜰리에와 각 교실마다 있는 소규모 아뜰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미술 영역이라 하기는 좀 뭐한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밖에 베란다처럼 교실마다 이 아뜰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영유아는 칠하기, 그리기, 진흙 만들기 뭐 이런 상징적 언어 기술을 이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뜰리에 스타라는 이제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실을 순회하면서 교사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영유아들한테 소개를 시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조언해주고 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교사의 기록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누리과정도 이번에 기록의 강조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교사나 아뜰리에 스타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이나 그림이나 대화에 대한 어떤 전시 자료, 이것들을 통해서 활동의 과정이나 그들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생각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작업들을 통해서 영유아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고 참여를 유지하게 해주죠. 결국 교사는 영유아들의 파트너로서,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때로는 영유아의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개방된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사고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학습 매체, 학습 재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소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운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을 강조했잖아요.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학습해 가는 것보다 유아의 흥미나 어떤 교육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유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육적인 가치로 여겨질 것인가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연결되는 것, 이걸 이제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장단기적으로 유아들이 학습할 일련의 내용을 사실 지금까지는 개념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학습해 나가는 게 아니다. 유아의 어떤 흥미나 교육적 가치를 기초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가 일반적인 교육이나 활동의 목표는 설정은 하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활동의 전반적인 교수,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수안을 미리 수립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들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미리 어떤 활동들을 일어날까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유아들의 관심이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의사소통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레지오 에밀리아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협력. 상호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나 어떤 교육자, 그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공동의 계획과 실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 교사의 협력, 교사 간의 협력, 교사와 학부모와의 협력, 학교와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이걸 말하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유아나 교사나 재료, 이런 환경 간의 다양한 협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지오의 교육자들은 유아는 사회적인 존재로 상호작용을 원하고 또는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집단의 역동성, 이거 좀 별표 쳐놓으세요. 이 집단의 역동성이 학습과 발달의 중요한 기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은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인지적인 갈등을 위해서 공동작업을 장려하게 하고요. 문제 해결 상황을 의도적으로 제시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속에서 필요한 게 바로 상호작용, 상호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는 어떤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이 GPD 내에서 스캐폴딩을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고찰해 보겠죠. 재고찰해 보면서 어떤 논리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토의하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는 내 생각이 더 맞았구나 하는 이런 논리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상활동. 표상활동은 우리가 그 학습의 도구로서 유아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방법인 어떤 그림이나 몸동작이나 점토, 조각, 그림자 놀이, 구조물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상하게 합니다. 우리 표상활동하면 그리기 활동이라고 많이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일단 유아들이 초기 가설이 표상화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후속 표상물들을 점차 개선시켜 나갑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토끼와 우리가 직접 토끼를 관찰하고 나서 토끼를 그리거나 만들면 분명히 모습이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표상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표상 그 자체의 심미적인 미술 수준의 발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개념이나 또는 관점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 나가는 거야. 내가 저번에 토끼기를 짧게 그렸는데 직접 토끼기를 봤더니 토끼기는 이렇게 길었구나 라는 어떤 사고의 개선. 이 표상을 통해서 학습과 사고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동이 연구하는 주제나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레지오가 유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미술로 부르지 않고 상징적 표상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표상의 개념에는 크게 이런 세 가지 표상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표상 방법, 도식적 표상 방법, 신체적 표상 방법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레지오에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기록 작업은 사실 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파악하고 평가하게 해주는 교수 전략의 동기화 그리고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사가 개별 유아의 진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월달과 9월달에 어떤 발달과 진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이 이 정도기 때문에 다음 활동은 이런 활동으로 넘어가야겠다 하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아이디어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교사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이걸 전시로 연결을 하는데요. 말라구찌, 아까 앞에서 나온 이 말라구찌는 우리는 사실 벽면 전체에다가 교사 아동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의 벽은 항상 말하고 기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오는 이 기록을 가시적이고 심미적인 방법, 아름다운 방법으로 방법으로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전시의 원칙에는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졌어요.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산만한 전시보다는 초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그냥 편명적인 이런 것보다 3차원적인 구성, 비대칭 배열을 시도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모든 작품을 맥락적이고 세련되게 전시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자, 기록 작업과 전시에서 유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작용을 시켰고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이런 격려하는 효과, 그리고 경험의 재발견을 통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자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교사는 향후 프로젝트나 교육활동 고안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나 이런 부모나 지역사회의 강한 연대감이나 의사소통, 협력의
노트를 수립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유아에게는 동기 유발이 된 거고, 교사에게는 교수 자료를 제공한 거고, 부모에게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물리적 환경은, 그러니까 공간을 굉장히 강조했다 했잖아요. 레지오 에밀리아는. 그래서 이 제3의 교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과 이러한 재료들은 심리적으로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변화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물리적 환경의 특성은 이 순환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개념으로 잘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막힘없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유아대 교사, 유아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배려하고 장려하는 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용 공간인 중앙 공용 공간, 어디서든 건물의 어느 곳에서나 가운데 연결되는 이 피아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을 따라서 아뜰리에, 그러니까 각 교실마다 아뜰리에가 다 있어서 모든 문이 연결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이쪽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뜰리에가. 투명성은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문과 창에다가 유리를 사용했어요. 유리. 그래서 서로 볼 수 있게 했는데 이 또한 가능한 자연색과 모든 종류의 빛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시물, 슬라이드, 빛 책상, 손전등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서 투명성의 원리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물리적 환경을 제3의 교사다라고 간주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봤어요. 특히 이 환경의 요소는 크게 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중요시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런 관계, 어린이와 교사 공간 속에서의 관계는 서로 흡수하기도 하고 서로 상호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므로 복잡하게 존재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아들의 살 공간 속에서 가치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중감각. 유아들은 항상 다중감각성을 지니고 있고 학습에 있어서 감각은 굉장히 유아들에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경험을 저장하기 때문에 환경은 유아들의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융합. 지식의 구성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은 매우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소통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보는 이런 환경의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2명의 교사가 있다 그랬죠. 교사 주임교사, 보조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협력적 교사제를 채택하고 있고 3년간 같은 반 유아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아의 정서, 신체, 인지 발달에 대한 촉진시키는 촉진자, 동반자, 양육자,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틀리에 스타, 미술 지원 교사라고 하는데 이 시각예술 전공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사나 아동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페다고지스타, 이거는 교사 조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참가자로서 이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상담하는 이런 상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다양한 교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몬테소리 접근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